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20년 전 우리는 IMF 사태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합심 노력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 빨리 IMF를 졸업했다 이렇게 기뻐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20년이 흐른 지금 한국 사회는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리고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도 이제 5, 6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회학자 한 분이 있어서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사회학자 장덕진 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IMF 사태 직후에 그 눈물의 실업자들 비디오 다들 보고 말이죠. 예.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뭐 지금 이게 기억에 생생합니다. 네. 그리고 불과 뭐 한 1년 남짓 후에 우리는 졸업했다 막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다 헛거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헛거는 아니었겠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이제 세상이 변화하는 데에 우리가 그 전까지 성장을 만들어낸 우리의 능력과 그 이후에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은 조금 달랐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구시대 모델에 갇혀 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IMF 이후에 달라졌어야 하는데 못 달라진 게 뭡니까, 핵심이? 핵심은 뭐냐면요. IMF 이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산업화하는 국가였었고, 산업화하는 국가에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성장률이 높았고. 성장률이 높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세상인데 예. IMF 이후의 세상은 갈수록 점점 그런 게 어려워지는 세상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런 게 어려워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데 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었고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뭐 한강의 기적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듯이 예. 아주 기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을 했는데 고도 압축 선장으로.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탈산업화하는 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은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함께 살 것인가 라는 함께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IMF 이후에는 새로운 산업 영역이 막 팽창하거나 넓어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다. 예. 당연히 성장률은 낮아진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네. 바로 그런 얘기로군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결과 네. 20년 사이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양극화겠죠. 양극화. 예. 그래서 실제로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간소득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진다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없어지는 일자리가 중간소득 일자리거든요. 예. 그럼 이제 중간 정도의 소득을 받아야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중간소득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극적인 사례를 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1989년도에 한국사회학회에서 전 국민 조사를 했을 때 예.
스스로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제 소위 주관적 계층 의식이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80%였었거든요. 80%? 예. 그렇게 높았어요? 일본에서는 과거 한때 90%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의 80년대 후반 같은 단계를 거칠 때에 일본에서는 1억 총중류 사회론이라는 게 나왔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한국도 80% 정도가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느끼던 게 1989년도 얘기인데 그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3년 전에 한국사회학회에서 같은 조사를 했더니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0%밖에 안 됩니다. 20%? 예. 그러면은 60%포인트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예.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8명 중에 6명이 더 이상 자기는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주 가장 극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관적 계층 의식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소득 분포나 이런 걸 봐도 똑같습니까? 아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극적으로 줄어드는 건 아닌데 문제는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불안감이 그거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인 거죠. 나는 중산층이 아닙니다라고 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류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나를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일부겠죠. 예, 상층으로 상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중산층에서 탈락했다고 느끼는 거죠. 네. 정상적인 사회라면 당시 중산층입니까? 한 절반 정도는 그렇다고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한 사회 정상적인 모습이죠. 사회일 텐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중산층 응답자가 80에서 20으로 뚝 떨어지게 된 첫 번째 원인을 뭐라고 보세요? 아까 중간소득 일자리의 축소? 예, 중간소득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층이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상층과 하층 양극화가 나타나는 게 한 가지 원인이고요. 또 하나는 IMF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고용의 불안정성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네. IMF 이전에는 이제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일자리 말할 것도 없고 사기업에 취직하는 사람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기업에 취직하면 내가 여기서 정년할 때까지 다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보통 취직들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꼭 정년 몇 세 없어도 예. 환갑 때까지는 그렇죠. 대체로 그랬어요. 예, 대개는 그런 기대를 했었죠. 예. 근데 IMF 이후에 그런 기대가 이제 완전히 충족될 수 없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니까 내가 취업을 하기도 힘들지만 이 일자리에서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까? 네. 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이건 뭐 정해진 기한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취업하는 그날부터 2년 후에 옮겨갈 다른 직장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장기적인 전망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내가 뭐 결혼을 해서 적금을 들어서 뭐 10년 후에 집을 사겠다든가 뭐 자녀를 키우겠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진 게 또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 숫자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물론 그 20년 사이 한 두세 해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대체로 저성장이나마 한 3% 정도의 성장을 쭉 해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국가 경제는 그만큼 계속 조금씩이나마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가 경제는 커졌고요. 이제 약간 우리 착시 현상이 있는 것이 3% 정도의 성장을 쭉 해왔다기보다는 최근에 나오는 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IMF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IMF 직전부터 시작된 겁니다만 지난 한 2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0년 이동평균 성장률이 1년에 0.2%씩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0.2%면 5년이면 1%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5년이면 이제 한 정부의 임기인데 한 정부가 지나갈 때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게 일종의 법칙처럼 이제 지난 25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연구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경제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것이 국민들 개개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작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이 필요 없어지는 종류의 기술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 그렇죠. 성장은 이루어지지만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개인들의 가계로 돈이 이제 흘러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조금씩이나마 국가 경제는 커졌는데 가계로 돈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 돈은 주로 기업 부문으로 갔습니다. 기업.
하긴 따지고 보면 지난 뭐 한 20여 년 사이에 국가 부채 늘어났죠. 네. 가계 부채 늘어났죠. 네. 근데 기업들은 부채가 많아서 IMF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업의 부채는 아주 건전하게 내려가 있는 상태죠. 네. 깔리 말하면 기업과 정부와 가계라고 하는 이 경제 3주체 중에서 돈 번 데는 기업이고 계속 손해 본 데는 정부하고 가계다. 예, 수치로 보면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 것이 그렇다고 못했다고 또 기업을 비판할 일은 아니거든요. 아, 물론이죠. 이제, 어디라도 돈을 벌어야죠. 예, 고용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투자를 할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제 사내유보금은 쌓이는데 생산적으로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은 네. 또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이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통칭해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네. 기업 가운데도 네. 대기업, 중소기업 네. 그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졌죠?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는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재벌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뭐 법적인 용어는 대규모 기업 집단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재벌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시니까 재벌이라고 하는 기업들 내부에서도 또다시 분화 현상이 그렇죠. 일어나서 최상층 재벌과 그렇지 않은 재벌 사이에 또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받는 임금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 1980년대 초반에는 대기업의 임금이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한 97만 원 정도 월급을 줬었거든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그렇죠. 그때는 거의 차이가 안 100대 났었죠. 97. 예. 네. 지금은 대기업이 100만 원 줄 때 중소기업이 한 60만 원 조금 넘는 정도, 62만 원 이런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청년들한테 눈높이를 낮추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청년들 입장에서는 격차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네. 대기업 일자리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이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뭐 대기업을 어디서 자르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한 12% 정도가 대기업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죠. 정규직으로만 봐서 그렇습니까? 정규직보다는 조금 넓혀야 12%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나마 대기업 쪽이다 그러는 게 한 12%.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 이런 쪽이 한 88%. 예, 그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임금 격차는 그렇게 심각하고. 예, 말씀해 주시는 모든 지표가 다 사실은 양극화죠. 기업 내에서의 양극화. 예. 근로소득자들의 양극화. 예. 네. 결국 그걸 다 합해서 보니까 중산층이 몰락했다는데, 자, 중산층이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경제적으로 보면은 중산층이 줄어들면은 소비 여력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적정한 규모의 세금을 낼 수 있는 납세자가 줄어드는 거라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재정의 압박을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산층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사회 이동성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 이동성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는 예를 들어서 하층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고 또 내 자식 세대에서는 더 열심히 하면은 상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이게 이 소득의 격차가 얼마나 크냐 혹은 자산의 격차가 얼마나 크냐 작냐도 문제지만 설사 이 격차가 크다고 하더라도 사회 이동의 문이 넓게 열려 있으면 격차가 크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을 올라갈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층에서 갑자기 상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로또 맞아도 어렵죠.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회 이동성이 낮아진다는 얘기라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갈등의 이제 폭을 넓히는 일이 되고요. 네. 세 번째로 정치적으로는 중산층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허리 역할을 하는 건데 중산층이 줄어들면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다원주의 정치학자인 로버트 달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우려를 했던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거 때는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경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제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중산층이 사라짐으로써 민주주의의
허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요약하자면 소비 재정 압박, 네. 결과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져 갈 것이다.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사회 이동성이 줄어들어서 사회가 불안해진다. 네. 동시에 그거는 갈등이 커지는 거죠. 갈등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해진다. 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 뭐 갑자기 무슨 포퓰리즘 내지는 극우주의 막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그렇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게 참 모순적인 것이 이런 양극화로 인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그러면은 중산층에서 하층으로 하락한 사람들은 예. 이게 이 배후에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었다는 것을 개인들은 이제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민자의 탓으로 돌리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민자들은 아무 잘못 없는데 이민자들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극우 정당의 득표율이 올라가고 포퓰리즘 정치가 득세를 하게 되고 그래서 비상식적인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고 이런 일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는데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까지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덕진 교수가 우리 이 위기로부터 이게 극복하고 벗어나려면 뭔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도 5, 6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5, 6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5, 6년이라는 게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뭐 5년 후에 혹은 6년 후에 뭐 휴가가 올 거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5, 6년 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2023년 정도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양률을 중심으로 보면은 부양률? 예. 그게 뭡니까? 부양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경제활동 인구 100명이 경제활동 안 하는 비경제활동 인구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느냐라는 수치가 부양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양률이 1이라면 100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면 되니까 뭐 아주 쉬운 일이 되는 거고요. 네. 부양률이 100이다 그러면은 1대1 부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부양률을 중심으로 보면은 지금 한국이 1970년 이래 부양률이 가장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부양의 부담이 가장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가요? 예. 지금 한 36 조금 넘거든요. 36. 예. 그럼 이제 100명이 일을 해서 31, 6, 7명 정도를 부양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젊은 층들이 이래서 부모님 세대와 자식을 키우는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맞습니다. 예. 결국 이제 아동 부양과 노인 부양으로 그러니까요. 나뉘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040년 되면은 부양률이 한 80 정도 될 거고요. 예. 2050년 되면은 90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대1 부양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부양률이 올라가는 게 아주 급격하게 가속화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게 2023년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가 그 시점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보통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인구에서 가장 큰 집단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은퇴하죠. 이분들의 은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그렇죠. 2023년입니다. 그러면 베이비 부머가 700만인데 700만이 지금까지는 부양자였었는데 돈을 버는 세대였는데 그렇죠. 2023년 이후에는 피부양자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부양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지금은 일반인들이 잘 이제 일상생활에서 잘 느끼질 못하실 텐데 그때쯤 되면은 아마 길거리에서 느낄 거거든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길에서 마주치는 노인의 수와 젊은 이제 경제활동 인구의 수가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패닉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이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극소수죠. 그건 네. 사실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를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민 갈까 생각을 한다든가 사람들이 패닉하기 시작하면은 정책 수단이 평소에는 먹혀들던 정책 수단이 먹혀들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패닉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하려면 2023년 정도가 하나의 매듭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양률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빠른 고령화를 말씀하신 건데 맞습니다. 게다가 저출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새롭게 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되는 숫자는 급격하게 늘지 않고 오히려 줄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거든요. 소위 말하는 인구 절벽. 인구 절벽이 문제고요. 그게 시작되는 게 2023년 이렇게부터 가는 건? 예.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2050년에 예를 들어서 부양률이 90이다. 그래서 거의 1대1 부양 사회가 됐다. 예. 그때 세금을 가장 많이 낼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생애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때가 50대거든요. 네. 그때 50대가 될 사람들이 지금 20대, 30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못해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30대가 50대가 되었을 때 그나마 자기 생애에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됐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라. 예. 왜냐하면은 부양해야 할 노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일이 될 가능성이 많죠. 네. 근데 지금 이 저출산 현상이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지금 예측하신 것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대로 닥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그렇죠? 그대로라고 봐야죠. 예. 그럼 이건 뭐 눈에 불을 보듯 뻔하게 그리 간다는 얘기고 네. 결국은 그 시점 가면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만 그나마 이 사회가 지탱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2050년에 갑자기 세금 2배로 올리겠습니다. 이거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자 그 말입니까? 예, 지금부터 이제 증세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더군다나 한국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에서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성세대는 지금 젊은이들을 안쓰러운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저 친구들 취업 못해서 어떡하나라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청년 세대의 취업 문제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노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빨리 취직을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취직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또 재산을 형성해 나가고 이래야 본인들이 노후가 됐을 때 이분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 세대의 실업 문제다 혹은 뭐 취업이 어려운 게 문제다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단견이라는 얘기입니다. 네.